5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EU 특별 정상회의에 대한 관망세 등으로 뒷심을 발휘하며 낙폭을 좁혔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지수가 2에서 3%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2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89달러 90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방키아에 최소 9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재무장관은 방키아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유로그룹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이탈에 대비해 개별적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로존의 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각국 정상들이 현재 벨기에에 모였습니다. 바로 EU 특별 정상회담 때문인데요. 현재도 회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오늘 국내 증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1% 이상 큰 폭의 낙폭을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서 그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자, 흔한 말로 전야 후 강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도 주춤했던 국내 증시가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죠.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 장중에 다우지수는 177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상당 부분 회복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혼조세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뉴욕 증시가 계속 이렇게 혼조세를 좀 많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 유로존에 대한 탈퇴 우려가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심화되는 가운데 일단 해법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이 없지만은 그 해법을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이 잡혀가기도 하지만은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 안개폭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띠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그 경제 지표도 좀 발표됐습니다. 최근 들어 그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됐던 주택 지표가 좀 이렇게 발표되는 주택 지표가 좀 간만에 좀 호조세로 좀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그 혼조세 부분 자체를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이끄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그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투자자들에 대한 그 참가 여부 자체가 좀 이게 긍정적으로 바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건지에 대한 그런 관망세가 좀 많이 유도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게 혼조세가 좀 많이 강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0.05%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 한 19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네. 장 막판 들어가지고 우리가 0.05% 정도 이렇게 하락분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만회하면서 12,496.15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39% 정도 0.39% 하면서 2,850.12로 좀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도 장 초반에는 1,300포인트대를 하회를 했지만은 장 막판에 0.17% 정도 상승하면서 1,318.86을 좀 기록을 했던 게 좀 시장의 좀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리스에 대한 그 혼조 우려 부분 자체와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그 개선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많이 시장에 좀 많이 이렇게 팽팽하게 좀 나서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이 강했는데요. 특히 상승 종목 같고 하락 종목도 이제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뭐 승자의 저주까지란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IPO에 성공했던 페이스북 자체가 연일 계속해서 한 약간 20%대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좀 성공했습니다. 3.23% 하락하면서 $32 선을 좀 회복했고요. 그다음 실적 우려가 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던 델 같은 경우는 약 한 17%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휴레패커드도 3.1% 좀 하락했고요. 또 최근 들어가지고 구글 크롬이라는 그 익스플로러에 좀 많이 밀렸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뚜렷한 그런 성장 모멘텀의 어습에 따라 한 2.2% 정도 좀 하락했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상승 쪽으로 좀 모드를 잡았던 게 포드와 오라클, 그다음에 게스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좀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분석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주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유럽 증시는 낙폭이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요국 증시가 모두 2% 이상 급락세가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유럽 증시 자체가 일단 한 날에 최대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대부분 다 2%대 어떻게 보면 좀 폭락적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 탈퇴 그 우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각되는데요. 일단 뭐 줄여서 뭐 그렉시트라는 말까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동등하게 한 2%대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은행주들이 이제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즈와 BNP 파리바 부분 같은 그 은행주들이 좀 하락세를 좀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좀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레오틴토라는 일단 원자재주 같은 경우에도 광산주들 자체도 이제 광산주 자체도 경기 회복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전망 자체가 좋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좀 낙폭을 좀 가대시키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EU 그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오히려 회의론이 좀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오히려 유럽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하락으로 좀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회의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하게 그 모멘텀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일단은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부재 부분 자체가 오히려 유로존에서 좀 많이 부각됨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에 대한 그 유럽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프랑스 대선 이후에 일단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논의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엇갈리는 그런 그 대통령도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그 부재가 좀 그 리더십에 대한 부재가 좀 많이 이렇게 누락되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였고 특히 그리스 부분 자체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 내부에 대한 그 리더십 부재도 좀 많이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특별 정상회담에 뭐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하게 뭐 넣을 게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회의론이 좀 많이 확산되면서 유럽 증시 자체가 그러니까 큰 폭의 좀 낙폭을 기록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좀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에 대한 그 탈퇴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특별 정상회담, 그 유로그룹 워킹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좀 낼 예정인데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로존에 대한 각국 그 유럽의 각국별로 일단 별도에 대한 그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일단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을 경우에는 그 EU와 IMF가 동조해서 약 한 500억 유로 정도 이제 지원할 것이라고 일단 추가적인 그 지원책도 좀 이제 마련할 것이라고 좀 많이 그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데스방크가 일단 정리했던 게 일단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일단 위기 관리만 잘하면 그 탈퇴 충격 자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일단 내에 있다고 일단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혼조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옴으로 이래가지고 그 유로존에 대한 그런 시장 충격보다는 글로벌에 대한 시장 충격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충격 자체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크게 좀 악재로 좀 많이 부각되고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 탈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그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해결책이 없다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많이 잡아가면서 오히려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 탈퇴 부분 자체를 좀 약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조기에 좀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그리스가 만약에 탈퇴를 할 경우에 가지게 될 그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충격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일단 시장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충격파로 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혼조를 좀 많이 주고 혼동을 많이 주는 부분이 아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각국 정상들은 일단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탈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해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에 대한 그 부재가 좀 많이 이렇게 제기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를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손을 좀 놓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중국 또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을 경우에는 유럽 부분 자체가 경제가 좀 많이 충격적으로 좀 변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약 10%대로 좀 많이 잡고 있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을 때 유럽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부재됐을 때는 오히려 4%대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 부분도 일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어느 정도 그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 자체 좀 이렇게 모멘텀을 좀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그 결과가 좀 나와봐야 시장에 대한 그 향방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간밤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들이 모였었죠. 이 소식이 뉴욕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로본드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독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독일이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서 가장 이렇게 성장성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독일 입장에서는 그 유로존, 그 유로본드에 대한 그런 발행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도 좀 많이 반대 입장에서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독일 국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워낙 그 발행도 좀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로존에 대한 유로본드를 만약에 발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유로존이 향후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갚아야 될 빚이 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존 내부에서 좀 해결하는 그런 입장이 좀 많이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프랑스나 저기 이탈리아 같이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그 재정 위기를 좀 많이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특히 올랭드 대통령을 좀 배출했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메르켈 총리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입장이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조기에 좀 이렇게 성장 모멘텀도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유로존 본드에 대한 그런 발행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그 입장에서는 일단 그 프랑스와 그 이탈리아에 대한 그 유럽 경기 부양 조치를 일단 합의했던 부분 자체에 좀 많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 자체도 일단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향방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경제 지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악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를 꼽기도 하는데 이 최근 들어서 장 초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좀 호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어떤 지표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그 주택 지표가 두 개가 좀 발표됐는데요. 이제 신규 주택 판매와 그다음에 그 FHF의 그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네. 신규 주택 판매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기대를 좀 많이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규 주택 판매가 일단 전망을 한 33만 5천 호 정도로 일단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인 발표가 34만 3천 호 정도로 예상을 좀 이렇게 많이 상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주택에 대한 압류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집값이 좀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 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모기지 금리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하락함에도 있고 그다음에 가계에 대한 소득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올해 신규 주택 판매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중고 주택, 기존 주택이 아니고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 부분 자체가 일단 많이 증가했던 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 좀 바닥을 찍고 좀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반면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돌아왔다라고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신중하게 좀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그 신규주택 판매가 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표 개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이 좀 이렇게 늦게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주택 가격 하락이 좀 많았던 서부와 그다음에 중부와 서부 쪽에 대한 그 주택 가격 자체가 한 28% 이상 이렇게 판매가 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좀 희망이 좀 이렇게 약간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월 주택 가격 지수 같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전망을 한 0.3% 정도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표를 한 1.8% 정도 주택 가격도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가계에 대한 그 주택 그 구입 자금 여력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주택 가격 지수를 좀 많이 상승시켰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적게라도 꾸준하게 이제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의 그 주택 가격이 좀 올라줬을 때 오히려 활성화를 좀 많이 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는 그 오히려 소비자들이 자산 가치를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좀 돌아섰다는 부분에 좀 이렇게 예, 오히려 평가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택 경기에 대한 그 희망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방키아 은행에 대해서 최소 9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자금 확충에 대한 그런 좀 위기를 좀 많이 겪고 있는 그 스페인 은행입니다. 그 방키아에 스페인 정부가 최소한 90억 유로의 이제 공적 자금을 지금 투입할 것이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공적 자금 투입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좀 냉랭하게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유로존 탈퇴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좀 이렇게 행보를 좀 가져갔던 게 우리 시장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좀 나타낼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방키아 은행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부분, 그 부실 부분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 그 스페인 정부가 은행권에 이제 요구한 부실 부동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충당금을 한 70억에서 한 75억 유로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그 유로존이 요구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 19억 유로 정도를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약 한 90억 유로 정도로 일단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스페인 정부가 일단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인 정부가 일단 그리스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발빠르게 좀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이렇게 많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간밤 국제 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낙폭이 크지 않나 싶은데 금값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불안 자체가 일단 국제 유가도 좀 계속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간 원유 재고도 일단 90만 배럴 정도 증가하면서 유가가 계속 이제 하락폭을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90달러 선을 좀 많이 깨트리면서 유가에 대한 불안도 오히려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WTI가 89.9달러로 마감하면서 유가가 좀 이렇게 90달러 선을 좀 이렇게 붕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이렇게 이슈로 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금값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가 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안전자산을 달러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값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폭으로 좀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금값도 온스당 1,548.4달러인데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의 오히려 이제 금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달러에 비해서 소외되는 그런 좀 양상을 좀 보이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지표도 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4월 내구재 주문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두 지표 다 일단은 전망치는 일단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일단 지표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그 유통회사는 코스트코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티파니도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 실적 자체는 일단 좀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부정적인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모멘텀이 좀 없는 게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다행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단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맥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살펴볼 내용 어떤 건지 주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 부정 논란이 현재 크게 일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이런 그 흐름에서 연일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기업 공개의 부정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사상 최대 기업 공개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페이스북 오늘 아침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월가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소송에다가 네. 모건 스탠리는 시장 조성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상장 당일날 나스닥에서 거래가 30분 동안 체결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에 현재 소송이 나온 상태고요. 거기다가 현재 공모가인 38달러가 적정했느냐라는 부분이 현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조성 이런 부분에서 대표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가 상장 이틀째는 손을 놓아버리면서 주가가 연 이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3% 오르면서 만회를 했지만 상장 이틀 만에 주가가 18.4% 폭락하는 등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의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상장 이전에 모건 스탠리가 일부 수정된 실적 하향 보고서를 기관 투자가들에게 배포했다. 이런 의혹이 낳고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의 공표가 일반 투자가나 기관 네. 투자가에 대해 그 공이 이제 똑같이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일부 기관 투자가에만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 규제청이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들어와 있고요. 발행 주식 수가 4억 2,120만 주, 막판에 25만 주를 더 늘렸다라고 의혹도 현재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 발행 주식 수에 비하면 25만 주가 추가된 것은 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의혹에 덧붙이는 혹처럼 현재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하면 페이스북의 관계자가 추가적으로 향후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5월 10일경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에게 얘기를 했고 5월 10일 전후로 모건 스탠리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페이스북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투자 설명서를 기관 투자가와 일반인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현재 로드쇼 투자 설명회에서는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현재 공표가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공모가가 부풀려진 논란과 함께 더불어서 정보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소송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공모가에 대한 논란.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와 페이스북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공모가에 대한 논란을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는 주가가 공모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래 볼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인수주전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서도 주가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그만큼 실익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와 페이스북은 의혹에 대한 이런 논의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거의 현재 말을 하지 않는 상태고요. 모건 스탠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IPO, 기업 공개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하향과 관련된 내용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반 투자가들에게도 공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가 공모 가격을 상장 당시 막판에 다시 올렸는데 그 전에 약 8일 전에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공모 가격을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현재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되기 이전 이른바 여타 증권사들이 페이스북의 실적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한 것도 상장하기 전에 이런 그 수정된 리포트를 모건 스탠리가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스북의 부정 의혹이 앞으로 미국의 기업 공개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파장은 네. 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의 해증 거래가 현재 뒤로 밀리고 모건 스탠리와 페이스북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페이스북은 구글 이후에 대형 IPO 160억 규모의 IPO인데요. 이른바 투자은행들은 현재 기업 공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그 페이스북의 공개 주관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상태였고, 모건 스탠리는 이 페이스북을 잡음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상장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고 시장 조성에 현재 실패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현재 모건 스탠리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에 대주주들이 상장 직후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특히 현재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가 3,020만 주를 상장 당일날 매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결혼식을 올렸죠. 이런 네. 행복한 모습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는데 조금 분노를 샀던 그런 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청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그 페이스북의 실적이 좀 얼어붙을 것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공모 가격을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현재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IPO의 규제 강화 이런 부분도 현재 감독기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페이스북이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잠잠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대는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PER 수치가 78배였다는 부분에서 보면 공모 당시에도 약간의 버블은 현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북의 IPO 부정 논란에 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어제 국내 증시 좀 제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다시 또 하락세가 나왔었죠. 1,800포인트 가까스로 지켜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서 상승세를 멈추어 버리면서 하락으로 오히려 강하게 돌아서면서 상황을 좀 악화시켜 놨죠. 사실 어제 주가 상승이 더 나왔더라면은 조금 더 강한 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또 지금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또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좀 살 때 그때 좀 다양하게 좀 사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만은 뭐 그거야 뭐 자기들 돈 자기가 거래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네.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별로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그리스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산을 계속 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은 자꾸만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를 많이 좀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강했다가 또 마치 뭐 상황 자체가 바로 안 좋아지면 바로 돈을 빼는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먹튀 현상이 계속 지금 그 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부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설 면에서도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가 조정을 추가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형성을 할 것인가, 좀 지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제 외국인이 어떤 업종 좀 많이 팔았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 대형 IT주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도 140만 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뭐 목표 주가가 200만 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항상 보면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 이하 때도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니까 바로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었고 요번에도 200만 원 올리니까 바로 또 하락을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뭐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뭐 목표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절묘하게 팔아치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IT 쪽에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매도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게임 업종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특히 대형 게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가 주가가 장중에 14% 근처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뭐 상당히 많이 밀려서 끝났습니다만은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그 수급 주체의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3라는 게임 출시 때문에 매출 축소 우려감 때문에 단기간에 24, 5% 정도까지 연속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NC소프트라는 주식 자체가 작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 단순히 실제 나온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가 또 반전을 할 때는 또 13, 4%까지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제 주가가 그 실적이나 아니면은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급 주체들의 어떤 이권 관계에 의해서 내용이 좀 뜰 때마다 주가를 밀어내는 형태의 그런 대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많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급 주체들의 대응을 좀 잘 면밀히 살피셔서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네들의 횡포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반전 포인트가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어제 결국 막판에 밀려서 끝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린 차트 형국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주가의 추이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세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 업종이 다 약세를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관련주들의 네. 전체적인 약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략이 또 궁금한 상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니까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증시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저점을 어떻게 지지를 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고가 됐던 부분입니다. 주가가 바로 연속적으로 V자 형태의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뭐 며칠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형태는 어느 정도 그 저점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오늘 시장이 어제 하락 이후에 그 또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가격 멜트가 생긴 상태니까 거기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 쪽에 보면은 좀 개별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그나마 추세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쪽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타줄지 여부,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NC소프트의 상승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제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NC소프트 같은 종목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선 매기가 몰리는 종목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 중에서 국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이슈도 나왔습니다. 네. 과연 유가가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떨까요? 일단은 과거의 네. 케이스를 보면은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단기적으로 뭐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유가가 떨어질 때는 역시 증시 자체도 침체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같이 약세를 좀 타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증시가 지금 많이 이미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여파를 좀 두고 봐야 정확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국제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 뭐 항공주라든지 정유주 흐름은 아직 섣불리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일단 네. 아까 그 NC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주가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부적인 요소보다는요. 그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다 결국은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고 거기서 좀 어거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네들이 유가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건 좀 긍정적이겠다 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연속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반영이 되긴 되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더디게 올라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를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이슈보다는 수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뭐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 수급이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 수급이 제일 많이 받쳐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IT 부품 쪽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IT 부품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의 매기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종목들도 최근에는 뭐 사실 좀 많이 팔아치우다 보니까 주가가 또 단기간에 연속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8월, 9월 달, 작년 8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대부분 급락세를 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급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반발 에너지도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좀 더디게 조금씩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약세가 많이 나와도 또 반전 자체도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별 쪽의 종목들도 오히려 수급에 기대하기보다는 테마성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상황이시라면은 어차피 수급이 들쑥날쑥하고 변동성이 막 심한 이 상태 같으면은 뭐 내용적인 부분을 무조건 생각해서 나는 이런 종목은 안 할 거야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테마 쪽에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보고 미리 선취매를 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치 테마만 거의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이어서 조선과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뭐 포스코 주가만 봐도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 증시가 지금 사실 유럽 증시보다 하락폭이 좀 큰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도 하락이 좀 큰 편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 지금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철강 업종이나 그다음에 조선 업종이 지금 현재 약세를 많이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중국의 경기 상승이 확 일어나기 전까지는 좀 투자를 미루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여전히 밝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좀 어려운 만큼 바닥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투자를 좀 미루셨다가 그때 가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더 풀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23일 하반기 경기 진작 방안과 관련해서 돈을 당장 더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당겨서 집행한 만큼 추가 경정 예산 등 추가 재정 집행은 후선적으로 놓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능력 확충을 먼저 찾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같은 줄기에서 재계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의 외국인 투자 지역 내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향후 경기 대응책에 대해 돈을 당장 더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거시적 정책 수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 정책을 찾아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는 중이라며 인상하게 될지 여부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름값과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추세라면서도 다시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엔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날 산업단지에서 박 장관이 한 입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투 지역의 인프라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국제학교와 특급 호텔이 없어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할 경우 숙소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전했습니다. 네, 이달 말로 예정됐던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해당 지자체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달 말로 예비 지정될 예정이었던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과 충북 지역에 대해 민간 위원들이 조건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건부 승인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정통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경자구역 지정이 다음 달 중순께로 늦춰졌다며 민간 위원들이 강원과 충북 지역에 제출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 지역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민간 위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는 다음 달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있는 민간평가단 위원들은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평가 소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단 의견을 사실상 반영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등 민간평가단 채점 시 60점을 넘지 못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깎아주고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해 줍니다. 앞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4곳이 추가 지정을 요청했었고 이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강원과 충북이 유력 후보지로 언급돼 왔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점이 늦춰지고 적권부 가능성이 나오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2일 도내 10개 시군시장 군수와 함께 4조 2천여억 원의 투자소를 확보했다며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카쉐어링 서비스의 대중화에 나선다고 하죠.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카쉐어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통업계 최초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카쉐어링은 하루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렌터카와 달리 최소 1시간부터 30분 단위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고 별도 계약서나 보험 가입 등이 필요 없이 각 지역 거점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공유 제도입니다. 홈플러스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연회비 없이 스마트 그린 회원의 혜택을 주며 홈플러스 전포뿐 아니라 전국 200여 개 그린존에서 다양한 국내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도 저렴한데요. 준중형차를 주중에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시간당 4,980원, 하루 49,800원으로 기존 렌트카에 비해 20에서 54%까지 싸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20여 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짜 석유를 유통시켜온 조직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무려 900억 원대의 네. 가짜 석유를 유통시킨 조직이 어제 적발이 됐습니다. 가짜 석유 주 원료인 용재 공급자부터 가짜 석유 제조자, 운반자, 판매자까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D 업체 등 용재 대리점 3개 업소,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재 수급 거래를 허위로 보고한 용재 판매소 7개 업소,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소재 가짜 석유 제조장 3곳, 이를 판매한 주유소 6개입니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와 충청 일대 주유소 6곳에서 리모컨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정품 경유인 것으로 속여 90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